야, 예단 하나 제대로 못해오는 거지 같은 기집애가 우리 집안에 발을 들인 건 내년 팔자의 과분한 복인 줄 알아. 지난 3년 대한민국 최고 재벌인 HS그룹의 유일한 후계자라는 신분을 숨기기 위해 나는 모든 굴욕을 삼키며 시댁의 최고급 아파트에서 파출부처럼 온갖 집안일을 도맡아 했다. 오늘 나는 드디어 이혼 협의서에 도장을 찍었다. 1시간도 채 지나지 않아 전 시어머니는 내가 준 가족용 블랙카드를 들고 서울 최고급 호텔의 연회장을 통째로 빌렸고 강남 사모님 200명을 초대해 아들이 자유를 되찾은 것을 축하했다. 휴대폰 화면에 떠오른 결제 알림 메시지를 보며 나는 차가운 비웃음을 흘렸고 블랙카드 전담 VIP 고객센터에 전화를 걸었다. 네, 블랙카드 5장 전부 정지해주세요. 그리고 법무팀에 연락해서 지난 3년간의 신용카드 도용건으로 고소장을 준비하라고 전하세요. 그날 밤 화면에서 깜빡이는 117통의 부재중 전화를 바라보며 나는 우아하게 얼음물을 한 모금 마셨다. 진짜 재미있는 구경거리는 이제부터 시작이니까. 이야기를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댓글로 여러분이 어느 지역에서 오셨는지 남겨주세요. 좋아요와 구독도 잊지 마시고요. 여러분의 응원이 채널을 성장시키고 더 흥미진진한 이야기를 가져오는데 큰 힘이 됩니다. 얼음 조각이 광대뼈를 강타하며 둔탁한 파열음을 냈고 이어서 뼛속까지 시린 한기가 내 뺨을 타고 흘러내렸다. 물방울은 먼지 앉은 거실 마룻바닥으로 뚝뚝 떨어져 어두운 얼룩을 번지게 했다. 대 끊어먹을 재수 없는 년. 애 하나 못 낳는 주제에 어디 감히 내 아들 본처 자리를 꿰차고 앉아있어? 위자료는 한 푼도 국물도 없으니까 당장 맨몸으로 쫓겨날 줄 알아. 당장 꺼져. 시어머니 김명자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좁은 거실을 쩌렁쩌렁 울렸고 창유리마저 미세하게 떨리게 만들었다. 그녀의 손에는 여전히 텅 빈 유리컵이 꽉 쥐어져 있었고 손가락 관절은 너무 힘을 준 나머지 하얗게 질려 있었다. 가슴은 거칠게 오르내렸다. 방금 내게 끼얹은 것이 단순한 얼음물이 아니라 지난 3년간 꾹꾹 눌러 담았던 악독한 저주인 것처럼 차가운 물이 머리카락을 타고 목덜미로 뚝뚝 떨어져 야은 실내복을 흠뻑 적셨다. 피부에 찰싹 달라붙은 젖은 옷가지는 마치 차가운 독사가 느릿느릿 기어가는 것 같았다. 나는 얼굴에 묻은 물기를 바로 닦아내지 않았다. 그저 제자리에 조용히 서서 분노로 일그러진 시어머니의 얼굴 너머로 시선을 옮겨 베이지색 패브릭 소파에 앉아있는 그 남자를 바라보았다. 내 남편 강민우. 아니, 곧 전남편이 될 남자. 그는 고개를 푹 숙인 채 두 손을 맞잡고 무릎 위에 올려두고 있었다. 그의 시선은 거실 탁자 위에 놓인 출력된 이혼 협의서에 죽어라 꽂혀 있었다. 마치 그 얇은 A4 용지 몇 장 위에서 무슨 희귀한 꽃이라도 피어난 것처럼 말이다. 그의 어깨는 미세하게 움츠러들어 있었다. 그것은 그가 갈등 상황에 부딪힐 때마다 써먹는 단골수법, 즉 죽은 척하기였다. 지난 3년 동안 시어머니가 집에서 불같이 화를 낼 때마다 내가 벼랑 끝으로 내몰릴 때마다 그는 늘 저렇게 앉아 침묵으로 자신의 방관을 표현했다. 그리고 그의 곁에 찰싹 달라붙어 앉아있는 여자는 샤넬 트위드 재킷을 걸친 젊은 여자였다. 공기 중에는 구역질이 날 정도로 짙은 넘버 5 향수 냄새가 진동했다. 그것은 그녀가 전리품처럼 의도적으로 뿌려댄 냄새였다. 그녀의 이름은 오유진. 시어머니가 입에 침이 마르도록 칭찬하던 그 진짜 부잣집 아가씨이자 강민우의 불륜 상대였다. 지금 그녀는 새빨간 매니큐어를 칠한 손가락으로 강민우의 팔을 살살 쓰다듬으며 입가에는 숨기지 못한 조롱의 미소를 띠고 있었다. 그녀의 눈빛에는 승리자의 오만함이 가득했다. 지아야, 어머니가 모질다고 너무 원망하지 마. 강민우가 마침내 고개를 들었다. 물에 젖은 내 얼굴을 피해 시선을 이리저리 피하는 그의 목소리에는 구역질나는 위선적인 안타까움이 배어 있었다. 어머니가 날 키우시느라 고생이 많으셨잖아. 그저 손주를 너무 원하셔서 그러시는 거야? 유진이는 집안 형편도 좋고 내 출세에도 큰 도움이 될 사람이야. 이것도 다 우리 집안의 체면을 위한 거니까 내가 그냥 도장 찍어. 서로 얼굴 붉히지 말고. 집안의 체면. 그 단어를 듣는 순간
내 목구멍에서 낮고 쉰 웃음소리가 새어나왔다. 죽은 듯이 고요한 거실에서 그 웃음소리는 유난히 튀었고 소파에 앉아있던 세 사람의 움직임을 동시에 얼어붙게 만들었다. 나는 천천히 손을 들어 손등으로 턱에 맺힌 얼음물을 쓱 닦아냈다. 거친 옷감이 차가운 피부에 스치며 가벼운 따끔거림을 남겼다. 그 따끔거림은 순식간에 내 기억을 숨막히던 수많은 밤낮으로 끌고 갔다. 작년 추석이 떠올랐다. 그날 서울에는 추적추적 가을비가 내렸고 공기에는 으스스한 한기가 감돌았다. 그리고 나는 시어머니의 손에 이끌려 주방의 차가운 타일 바닥에 쭈그리고 앉아 있었다. 내 앞에는 커다란 전기 그릴이 놓여 있었다. 펄펄 끓는 콩기름이 그릴 위에서 지글거렸고 쉴 새 없이 기름방울이 튀어올라 내 손등과 팔에 떨어지며 붉은 물집을 만들어냈다. 빨리빨리 뒤집어. 제사상에 올릴 명태전을 다 태워 먹을 작정이야? 이 굼뜬 년, 이런 거 하나 제대로 못하고. 친정에서 대체 뭘 배워 처먹은 거야? 시어머니는 내 등 뒤에 서서 긴 국자를 들고 툭하면 내 어깨를 쿡쿡 찔러댔다. 무려 14시간이었다. 나는 바닥에 쭈그리고 앉아 기계처럼 수천 개의 애호박전과 동그랑땡, 명태전을 뒤집었다. 매캐한 기름 연기에 눈을 뜰 수조차 없었고 눈물과 땀이 뒤섞여 뚝뚝 떨어졌다. 허리는 끊어질 듯이 아파왔고 두 다리는 진작에 감각을 잃어 조금만 움직여도 칼날 위를 걷는 것처럼 고통스러웠다. 하지만 벽 하나를 사이에 둔 거실에서는 강민우가 소파에 편안하게 누워 추석 특집 방송을 보며 껄껄거리고 있었다. 내가 허리를 펴고 숨이라도 좀 돌리려 할 때면 그는 어김없이 가벼운 말투로 한마디를 툭 던졌다. 어머니가 날 키우시느라 고생하셨잖아. 며느리가 제사상 차리는 건 당연한 거지. 다 집안 체면을 위한 거니까 내가 좀 참아. 그때의 나는 그가 말하는 이른바 평범한 진정한 사랑을 경험해보기 위해 HS그룹 재벌가 영애라는 신분을 숨기고 있었기에 그 모든 억울함을 생으로 삼켜냈다. 나의 인내가 그의 진심을 얻고 이 집안의 인정을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착각했다. 하지만 내가 얻은 것은 무엇인가? 돌아온 것은 시어머니의 더욱 악랄해진 착취였다. 그녀는 내가 결혼할 때 해온 혼수가 너무 싸구려라며 트집을 잡았다. 커다란 로고가 박혀있지 않은 맞춤형 가구들을 보고는 시장 바닥에서 주워온 쓰레기라며 코웃음을 쳤다. 그녀는 내가 집안 물건을 훔쳐갈지도 모른다는 핑계로 현관문 도어록 비밀번호 설정 권한을 강제로 빼앗아갔다. 수많은 새벽, 내가 아직 잠결에 빠져있을 때면 현관문에서 삐비빅 하는 날카로운 소리가 울렸고 시어머니는 유령처럼 문을 밀고 들어왔다. 그녀는 당당하게 내 냉장고를 뒤집어 엎으며 내가 사온 채소가 싱싱하지 않다느니 금쪽 같은 자기 아들에게 끓여줄 사골국이 없다느니 하며 호통을 쳤다. 돌아온 것은 그녀의 당연하다는 듯한 약탈이었다. 바로 지난달 시어머니는 계절이 바뀌어 옷 정리를 도와주겠다는 핑계로 몰래 내 핸드백을 뒤졌다. 그녀는 가방 맨 밑바닥 안주머니에서 내가 거의 쓰지 않던 낡은 지갑을 찾아냈고 그 안에서 어떤 은행 마크도 없는 새까만 메탈 카드 5장을 빼냈다. 가정주부가 이렇게 시커먼 카드를 여러 장 가지고 있어서 뭐에 쓰게? 보기만 해도 재수가 없네. 당시 시어머니는 그 카드들을 만지작거리며 탐욕스러운 눈빛을 번뜩였다. 보아하니 내가 평소에 장 볼 때 돈 쓸 일도 별로 없는 것 같은데 이 비상금은 내가 대신 보관해주마. 허튼데 돈 쓰지 못하게. 그녀는 전혀 알지 못했다. 그게 흔해 빠진 은행 카드가 아니라 HS그룹의 핵심 로열 패밀리만이 소유할 수 있는 최고 등급의 무제한 블랙카드라는 사실을. 그녀는 그저 내가 결혼 전에 푼돈을 모아둔 알량한 비상금쯤으로 여기고는 아주 양심의 가책도 없이 자기 주머니에 쑤셔 넣었다. 그날부터 내 휴대폰에는 매일 수많은 결제 알림이 쏟아졌다. 강남의 최고급 에스테틱, 청담동의 명품 편집숍, 심지어 골프 클럽 연회비까지. 그녀는 내 카드를 들고 강남 사모님들 모임에서 미친 듯이 돈을 펑펑 쓰며 만나는 사람마다 잘난 검사 아들이 효도하는 거라며 떠벌리고 다녔다. 그리고 지금 내 돈을 물쓰듯 쓰고 내가 전세금 전액을 지불한 아파트에 살고 있는 이 늙은 여자가 내 코앞에 삿대질을 하며 맨몸으로 쫓겨나라고 소리치고 있는 것이다.
뭘 멍청하게 서 있어? 빨리 도장이나 찍어. 내가 좀처럼 움직이지 않자. 시어머니는 왈칵 다가와 탁자 위에 놓인 검은색 서명펜을 낚아채더니 내 앞에 유리 탁자 위로 탁 소리 나게 내리쳤다. 귀를 찌르는 날카로운 타여름이 울렸다. 우리 유진이는 뼛속부터 명문가 교수야. 유진이가 해오는 예단이면 너 같은 궁상 맞은 년 10명은 사고도 남아. 똥차는 빨리빨리 방 빼고 당장 서명하고 꺼져. 나는 눈을 내리깔고 탁자 위에서 미세하게 굴러가는 서명펜을 바라보았다. 펜촉에서 흘러나온 잉크가 하얀 종이 위에 조그만 검은 얼룩을 번지게 하고 있었다. 천천히 손을 뻗어 차가운 플라스틱 펜대에 손끝이 닿는 순간 나는 내 심장이 비정상적일 만큼 평온하게 뛰고 있다는 것을 느꼈다. 분노도 슬픔도 없었다. 그저 모든 것을 꿰뚫어 본 후의 극도의 차가움만이 존재할 뿐이었다. 나는 펜을 집어들고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협의서 맨 끝 빈칸에 윤지아라는 세 글자를 적어 내려갔다. 펜촉이 종이를 스치는 사각사각 소리가 정적만 감도는 것이라서 유난히 또렷하게 들렸다. 그 한 획은 지난 3년 동안 미련하고 비굴하게 살았던 과거의 나와 완전히 인연을 끊어내는 칼질과도 같았다. 다 적었어. 나는 허리를 펴며 펜을 탁자 위에 아무렇게나 툭 던졌다. 펜대는 한 번 튕겨 오르더니 강민우의 발밑으로 굴러떨어졌다. 시어머니는 굶주린 늑대처럼 협의서를 낚아채더니 내 서명을 꼼꼼히 확인했다. 틀림없다는 것을 확인한 순간 주름이 자글자글한 그녀의 얼굴에 광기 어린 환희의 미소가 활짝 피어났다. 그녀는 고개를 돌려 오유진을 아부하듯 바라보았다. 유진아, 이것 봐라. 드디어 이 재수 없는 년이 떨어져 나갔어. 이제 이 집은 내 차지야. 어머니가 널 내 친딸처럼 끔찍하게 아껴주마. 오유진은 입을 가리고 호호 웃으며 물에 흠뻑 젖은 내 옷차림을 경멸 어린 눈초리로 훑어보았다. 어머니, 정말 고생 많으셨어요. 그런데 이 집안 공기가 참 탁하네요. 궁상 맞은 냄새가 진동을 해서 제가 들어오면 이 낡은 가구들은 싹 다 갖다 버려야겠어요. 버려. 싹 다 버려. 강민우도 다급하게 맞장구를 치며 얼굴에 아첨하는 웃음을 한가득 지었다. 유진이가 하자는 대로 다 해야지. 나는 그들을 두 번 다시 쳐다보지 않은 채 뒤를 돌았다. 갈아입을 옷까지 몇 벌만 대충 쑤셔 넣은 검은색 캐리어를 끌고 현관으로 향했다. 무거운 철제 현관문을 밀고 나가자 복도에 차가운 바람이 확 밀려 들어왔다. 젖은 옷 위로 바람이 스치자 나도 모르게 몸이 부르르 떨렸다. 명심해. 우리 집에서 단돈 1원 한 푼도 가져갈 생각 마. 10원짜리 동전 하나도 못 챙겨갈 줄 알아. 등 뒤에서 시어머니의 날카로운 경고 소리가 울려 퍼졌고 이내 현관문이 쾅 하고 닫히는 엄청난 굉음이 뒤따랐다. 띠리릭. 도어록이 잠기는 소리가 들렸다. 어둑어둑한 복도에 홀로 선 나는 천천히 하얀 입김을 내뱉었다.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내자 화면이 밝아지며 무표정한 내 얼굴을 눈부시게 비추었다. 연락처를 열고 지난 3년 동안 단 한 번도 누르지 않았던 번호 위에 손가락을 1초 정도 멈췄다가 이내 꾹 눌렀다. 신호음이 채 한 번 울리기도 전에 전화가 연결됐다. 부회장님 전화기 너머로 비서실 최 실장의 정중하고도 묵직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최 실장 텅 빈 복도에 울려 퍼지는 내 목소리는 얼음물에 담금질한 칼날처럼 차가웠다. 법무팀에 연락해. 작전 시작하라고. 1시간 뒤. 강남구 HS 최고급 호텔. 서울의 번화한 심장부에 위치한 이 최고급 럭셔리 호텔은 오늘 개장일에 가장 시끌벅적한 하루를 맞이하고 있었다. 1층에서 가장 규모가 큰 다이아몬드 연회장이 통째로 대관되었고 200명이 넘는 하객들이 값비싼 드레스와 턱시도를 빼입은 채 거대한 크리스탈 샹들리에 아래를 쉴 새 없이 오갔다. 공기 중에는 최고급 샴페인의 달콤하고 끈적한 향기와 명품 향수 냄새가 뒤섞여 진동했다. 나는 2층의 은밀한 VIP 모니터링 룸에 앉아 한쪽으로만 보이는 특수 유리를 통해 무표정하게 아래층의 모든 상황을 내려다보고 있었다. 내 앞에 마호가니 원탁 위에는 얼음을 띄운 아이스 아메리카노 한 잔이 놓여 있었고 컵 표면에 맺힌 물방울이 유리를 타고 천천히 흘러내려 컵받침 위로 뚝뚝 떨어지고 있었다.
아래층 연회장 한가운데에는 화려한 무대가 설치되어 있었다. 무대 배경판에는 금박을 입힌 거대한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다. 강민우 검사 싱글 파티 및 오유진 영의 환영 만찬. 시어머니 김명자는 어디서 대여해온 버건디색 벨벳 한복을 차려입고 머리에는 스프레이를 잔뜩 뿌려 한치에 흐트러짐 없이 틀어 올렸으며 목에는 알이 굵은 진주 목걸이를 주렁주렁 매달고 있었다. 그녀는 무대 중앙의 마이크 앞에 서서 얼굴이 벌겋게 달아오른 채 무대 아래의 200명의 하객들을 향해 침을 튀기며 열변을 토하고 있었다. 오늘 이 만찬에 참석해주신 친척 및 귀빈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시어머니의 목소리는 최고급 음향시설을 타고 넓은 홀 구석구석까지 울려 퍼졌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숨길 수 없는 득의양양함과 오만방자함이 가득했다. 다들 아시겠지만 지난 3년 동안 우리 집안이 그야말로 말도 못할 고생을 했습니다. 윤지아라는 그 여편네는 아주 거머리 같은 년이었습니다. 대를 이을 애 하나 못 낳는 주제에 허구한 날 집구석에서 빈둥거리며 우리 아들 등골만 빼먹고 살았지 뭡니까? 무대 아래에서 수군거리는 소리가 일었다. 강남 사모님들은 서로 귓속말을 주고받으며 이따금 비웃음 섞인 헛기침을 흘렸다. 하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시어머니가 갑자기 언성을 팍 높이며 흥분한 듯 팔을 허공에 휘둘렀다. 우리 민우가 드디어 그 흙수저 출신의 궁상맞은 여자한테서 해방되었습니다. 우리 아들이 곧 맞이할 새아기는 진짜 뼈대 있는 명문가 영예, 바로 우리 유진이입니다. 여러분 똑똑히 보십시오. 이 정도는 되어야 우리 훌륭한 검사 집안의 며느리 아니겠습니까? 스포트라이트가 순식간에 무대 가장자리를 비추었다. 강민우는 각이 딱 떨어지는 맞춤 정장을 쫙 빼입고 가슴에 붉은 장미꽃을 꽂은 채 극도로 오만해진 공작새처럼 가슴을 쫙 펴고 오유진의 손을 이끌며 무대 위로 걸어 올라왔다. 오유진은 노출이 심한 스팽글 이브닝 드레스로 갈아입은 상태였고 그녀의 목에는 눈부시게 반짝이는 다이아몬드 목걸이가 걸려 있었다. 그것은 내가 화장대 서랍 속에 남겨두고 온 내 어머니의 유품이었다. 내 시선은 그 목걸이에 죽어라 꽂혔고 무릎 위에 올려둔 두 손에 천천히 힘이 들어갔다. 손톱이 손바닥을 깊숙이 파고들며 날카로운 통증을 전해왔다. 강 검사님, 축하합니다. 정말 선남선녀가 따로 없네요. 천생연분입니다. 강 여사님은 참 복도 많으셔. 어쩜 저리 참한 며느리를 얻으셨을까? 무대 아래에서 아부하는 소리가 여기저기서 터져나왔다. 강민우는 의기양양하게 사방을 향해 고개를 끄덕이며 인사를 건넸고 시어머니는 아예 눈이 안 보일 정도로 파한대소했다. 그녀는 오유진의 손을 끌어당겨 다정하게 토닥이더니 고개를 돌려 무대 아래의 웨이터들을 향해 쩌렁쩌렁한 목소리로 외쳤다. 오늘 다들 배 터지게 드시고 마시십시오. 오늘 모든 비용은 우리 민우가 쏘는 겁니다. 이 호텔에서 제일 비싼 와인 싹 다 가져와요. 연회장의 분위기는 최고조에 달했다. 값비싼 캐비아, 최고급 한우, 빈티지 레드 와인이 물 흐르듯 테이블 위로 대령되었다. 시어머니는 하객들 사이를 헤집고 다니며 사람들의 부러움 가득한 시선을 온몸으로 만끽했다. 마치 자신이 강남을 통치하는 재벌가 대왕대비라도 된 것처럼 말이다. 시간은 1분 1초, 쉼없이 흘러갔다. 모니터링 룸의 문이 조심스럽게 열리더니 HS 호텔의 총지배인이자 내가 직접 발탁했던 부하 직원 박지배인이 정중한 태도로 걸어 들어왔다. 그는 빳빳하게 다려진 검은색 연미복을 입고 두 손을 가지런히 모은 채 허리를 살짝 굽혔다. 부회장님, 연회가 막바지에 이르렀습니다. 하객들이 슬슬 자리를 뜰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박지배인의 목소리는 아주 낮게 깔려 있었고 한치의 오차도 없는 냉혹한 프로의 냄새가 풍겼다. 나는 테이블 위에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집어들고 가볍게 흔들었다. 유리잔 안에 얼음 조각들이 부딪히며 짤랑 하는 경쾌한 소리를 냈다. 한 모금 들이켜자 얼음장같이 차갑고 씁쓸한 액체가 목구멍을 타고 흘러내리며 내 머릿속을 더욱 차갑게 각성시켰다. 계산서 정리는 끝났나? 내가 담담하게 물었다. 네, 정산 완료되었습니다. 대관료, 식음료 비용에 방금 전 저쪽에서 추가로 주문한 로만의 꽁기 30병까지 합쳐서 총 청구 금액은 1억 5천만 원입니다.
박지배인이 보고했다. 나는 잔을 내려놓으며 입가에 차가운 미소를 지었다. 1억 5천만 원의 평범한 서민들에게는 평생 만져보기도 힘든 거액이지만 시어머니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다. 그녀의 주머니 속에 들어있는 그 블랙카드 몇 장이 무한대로 돈이 쏟아져 나오는 화수분이라고 굳게 믿고 있었기 때문이다. 가봐. 매뉴얼대로 처리해. 나는 가죽 의자 등받이에 몸을 기대며 다시 아래층으로 시선을 던졌다. 명심해. 저들에게 쥐구멍 하나 남겨주지 마. 네, 부회장님. 박지배인은 허리를 깊이 숙여 인사한 뒤 몸을 돌려 방을 나갔다. 아래층 연회장 입구. 하객들이 335 짝을 지어 밖으로 빠져나가고 있었고 시어머니와 강민우는 입구에 서서 얼굴에 웃음꽃을 피우며 배웅을 하고 있었다. 어머나, 오늘 정말 무리하셨네. 밍크 코트를 걸친 사모님 한 명이 입을 가리며 호호 웃었다. 무리라뇨. 다들 즐거우셨으면 그걸로 된 겁니다. 이깟 푼돈, 우리 유진이 재력에 비하면 껌값이지요. 시어머니는 호탕하게 손사래를 치더니 한쪽 팔에 끼고 있던 악어 가죽 핸드백에서 아주 자기적인 동작으로 아무런 마크도 없는 까만 메탈 카드를 꺼내 들었다. 그리고는 옆에서 대기하고 있던 계산대 웨이터에게 쓱 내밀었다. 계산해줘요. 비밀번호는 우리 민우 생일이야. 시어머니는 턱을 치켜들고 눈꼬리를 치켜세운 채 웨이터를 곁눈질했다. 웨이터는 두 손으로 그 묵직한 블랙카드를 받아들고는 이동식 포스기에 카드를 꽂았다. 삑. 경쾌한 알림음이 울렸다. 포스기 화면을 확인한 웨이터의 미간이 살짝 찌푸려졌다. 죄송하지만 사모님. 이 카드는 거래가 거절되었습니다. 웨이터가 예의 바르게 카드를 다시 내밀었다. 시어머니의 얼굴에서 웃음기가 싹 가셨다. 그녀는 불쾌하다는 듯 웨이터를 획 쏘아 보았다. 무슨 헛소리야? 이건 한도가 없는 카드라고. 그쪽 기계가 고장난 게 뻔하네. 다시 긁어봐요. 웨이터는 속으로 깊은 한숨을 내쉬고는 다시 카드를 기계에 꽂았다. 삑, 삑. 짧고 다급한 경고음이 2번 울렸다. 죄송합니다. 사모님. 시스템상 이 카드는 분실 신고가 접수되어 영구 정지된 상태라고 나옵니다. 웨이터의 목소리가 조금 커졌고 주변에서 아직 떠나지 않고 있던 하객 몇 명이 발걸음을 멈추고 호기심 어린 눈으로 이쪽을 쳐다보았다. 정지라니 그게 무슨 소리야?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찢어질 듯 날카로워졌고 이마에는 식은땀이 송글송글 맺히기 시작했다. 그녀는 뒷목을 뻣뻣하게 세우며 당황한 기색으로 가방 안을 마구 뒤지더니 똑같이 생긴 블랙카드 4장을 마저 꺼내 계산대 위에 우르르 내리쳤다. 이것들로 해봐. 이건 무조건 긁힐 거니까. 웨이터가 2번째 카드를 집어들었다. 삑, 거래 거절. 3번째 카드. 삑, 거래 거절. 4번째. 5번째. 넓은 로비에 죽은 듯한 정적이 감돌았다. 오직 포스기에서 쉴 새 없이 뱉어내는 귀를 찌르는 거래 거절 알림음만이 공기 중을 맴돌았다. 그 소리는 마치 날아오는 따귀처럼 시어머니와 강민우의 뺨을 사정없이 후려갈기는 듯했다. 강민우의 얼굴은 순식간에 백지장처럼 하얗게 질렸다. 그는 고개를 획 돌려 시어머니를 노려보며 목소리를 지식이며 으르렁거렸다. 어머니, 대체 이게 무슨 일입니까? 카드에 왜 돈이 없어요? 나도 몰라. 이건 그 재수 없는 년 비상금인데 예전에는 멀쩡하게 잘만 긁혔단 말이다. 시어머니는 얼굴이 시뻘겋게 달아올라 어쩔 줄 몰라 하며 두 손을 허공에 대고 허우적거렸다. 극도의 공포에 질린 그녀의 목소리에는 울음기가 섞여 있었다. 재수 없는 년 돈이라고요. 옆에 서 있던 오유진의 콧대 높던 표정이 그 순간 차갑게 얼어붙었다. 그녀는 믿을 수 없다는 듯 강민우를 쏘아보았다. 이 카드들 다 어머님 재산이라며. 당신 설마 전처 카드를 훔쳐서 내 환영 파티를 열어준 거야? 주변에 있던 하객들 사이에서 완전히 난리가 났다. 수군거리던 소리는 어느새 노골적인 손가락질과 비난으로 변해 있었다. 어머나 세상에, 전처 카드로 부자 행세를 한 거야? 아까는 무슨 뼈대 있는 명문가니 뭐니 떠벌리더니 알고 보니 셔터맨이었네. 아이고 망신살 뻗쳐라. 저 밥값이 무려 1억 5천만 원이라는데 저걸 대체 무슨 수로 낸대?
그 경멸 어린 시선들이 수만 개의 독침이 되어 강민우의 온몸에 꽂혔다. 그는 이를 악물었고 이마에는 핏대가 툭 붉어져 나왔으며 관자놀이를 타고 식은땀이 뚝뚝 떨어졌다. 바로 그때 로비 안쪽에서 묵직한 구두 발소리가 들려왔다. 박지배인이 덩치가 산만한 검은 양복의 경호원 4명을 대동하고 무표정하게 인파를 헤치며 걸어나와 시어머니와 강민우 앞에 멈춰섰다. 강민우 고객님, 김명자 고객님, 박지배인의 목소리는 강철처럼 차갑고 단호했으며 억양에 아무런 고저도 없었다. 두 분이 방금 결제하려 하신 1억 5천만 원의 청구 금액에 대해 제시하신 모든 카드가 정지 상태로 확인되었습니다. 또한 시스템 조회 결과 이 카드들의 명의자는 두 분이 아닌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당신들 지금 뭐 하는 거야? 시어머니는 기겁하며 뒤로 한 걸음 물러서다가 강민우의 품에 부딪혔다. 만약 10분 이내에 이 금액을 지불하지 못하신다면 저희 호텔 측에서는 부득이하게 강제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습니다. 박지배인은 도축을 앞둔 양 2마리를 쳐다보듯 날카로운 눈빛으로 눈을 가늘게 떴다. HS 호텔에서 무전 취식을 하신 데다 타인의 신용카드를 도용하여 거액의 사기를 치려 한 혐의가 성립됩니다. 이미 강남경찰서에 신고를 마쳤으니 곧 경찰차가 도착할 겁니다. 경찰, 시어머니가 날카로운 비명을 지르며 두 다리에 힘이 풀려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았다. 그녀는 강민우의 바지가랑이를 죽어라 부여잡고 대성통곡을 하기 시작했다. 민우야, 빨리 어떻게든 해봐. 나는 경찰서 유치장에는 절대 못 간다. 내가 명색이 검사 어미인데. 강민우는 완전히 이성을 잃고 허둥지둥대며 마치 썩은 동아줄이라도 잡으려는 듯 고개를 돌려 오유진을 쳐다보았다. 유진아, 내가 일단 좀 대신 결제해주면 안 될까? 내가 월급 타면 당장 갚을게. 하지만 불과 몇 분 전까지만 해도 어머니 하며 살갑게 굴던 오유진은 지금 당장 역병 환자라도 본 것처럼 그들을 쳐다보고 있었다. 그녀는 강민우가 뻗은 손을 매몰차게 뿌리치며 얼굴을 불그락푸르락했다. 당신 미쳤어. 1억 5천만 원을 나보고 내라고? 내가 그런 큰돈이 어디 있어. 오유진은 이를 바득바득 깔며 욕설을 내뱉더니 눈동자를 이리저리 굴리다 갑자기 배를 움켜쥐었다. 아이고, 나 갑자기 배가 너무 아파서 화장실 좀 다녀올게.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그녀는 강민우의 애타는 부름 따위는 안중에도 없이 훌렁 파인 드레스 자락을 걷어지고 12cm짜리 키위를 신은 채 도망치듯 인파를 뚫고 나갔다. 그녀는 단 한 번도 뒤돌아보지 않고 호텔 정문을 향해 냅다 질주했다. 유진아. 강민우가 절망적으로 손을 뻗었지만 그의 손에 잡히는 건 허공의 공기뿐이었다. 주변 하객들 사이에서 폭소가 터져나왔다. 과거 그들에게 굽신거리며 아부하던 강남 지인들은 지금 다들 약속이라도 한 듯 휴대폰을 꺼내 들고 바닥에 널브러진 시어머니와 땀범벅이 된 강민우를 향해 미친 듯이 사진을 찍고 동영상을 녹화했다. 카메라 플래시가 번쩍이며 그들의 처참하고 꼴사나운 모습이 영원히 박제되고 있었다. 나는 2층 모니터링 룸에 앉아 화면 속 모자가 사람들 사이에서 광대처럼 구경거리가 되고 조롱당하는 꼴을 지켜보았다. 내 마음속에는 일말의 동요도 일지 않았다. 이것은 겨우 시작에 불과했다. 한남동 유엔빌리지. 이곳은 한강의 야경이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거대한 통유리창을 가진 서울 최고급 부촌이다. 나는 실크 샤워 가운을 걸치고 맨발로 푹신한 페르시아 융단 위를 밟고 섰다. 방 안은 난방이 빵빵하게 돌아가 가을밤의 한기를 완벽하게 몰아내고 있었다. 나는 방금 막다른 레드와인 잔을 들고 통유리창 너머로 반짝이는 네온 사인을 조용히 응시했다. 대리석 바 테이블 위에 올려둔 휴대폰 화면이 쉴 새 없이 깜빡이고 있었다. 징. 기기가 매끄러운 테이블 위에서 진동하며 신경을 긁는 마찰음을 냈다. 나는 다가가서 휴대폰을 집어들었다. 화면에는 눈을 찌르는 붉은색 숫자가 떠 있었다. 부재중 전화 117통, 그중 80통은 강민우, 37통은 시어머니에게서 걸려온 것이었다. 경찰차에 올라타는 그 순간 그들은 마침내 그 블랙카드 5장의 진짜 주인이 누구인지 깨달았을 것이다.
화면이 다시 밝아지며 강민우의 이름이 떴다. 나는 코웃음을 치며 손가락으로 화면을 가볍게 쓸어 넘겨 곧바로 무음 버튼을 눌러버렸다. 세상이 순식간에 고요해졌다. 연락처를 열어 최 실장에게 전화를 걸었다. 부회장님, 최 실장은 언제나 신호음이 한 번 울리기도 전에 전화를 받았다. 그룹 산하의 모든 백화점, 호텔, 골프장, 그리고 면세점에 지시해 나는 강물 위로 어른거리는 불빛의 그림자를 바라보며 감정의 기복이 전혀 없는 평온한 목소리로 말했다. 강민우와 김명자의 이름을 영구 블랙리스트에 올려 HS그룹의 그 어떤 사업장에도 반 발짝조차 들이지 못하게 통제해. 알겠습니다. 그리고 부회장님, 강남경찰서 쪽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강민우의 새 여자라는 오유진, 신분 위조로 밝혀졌습니다. 재벌가 영애는커녕 강남 10프로 룸살롱을 전전하던 술집 여자랍니다. 현재 그녀는 모든 연락처를 해지하고 어젯밤 야반도주하듯 월세방을 빼서 완전히 잠적한 상태입니다. 강민우가 유치장에서 보석금을 빌리려고 그녀에게 연락을 시도했다가 수신 차단당한 걸 알고는 그 자리에서 오열하며 무너졌다고 합니다. 그 보고를 듣자 내 입가의 미소가 한층 더 짙어졌다. 알았어. 유치장 안에서 밤새도록 뼛속 깊이 반성하게 내버려 더 내일 아침 그들에게 아주 특별한 선물이 하나 더 기다리고 있으니까. 전화를 끄는 나는 휴대폰을 소파에 툭 던져놓고 고개를 젖혀 잔에 담긴 레드 와인을 단숨에 들이켰다. 핏빛 액체가 목구멍을 타고 넘어가며 뜨거운 쾌감을 남겼다. 다음 날 이른 아침. 경기도 일산의 모 고급 아파트 단지 15층에 위치한 이 전세 아파트는 강민우와 시어머니가 줄곧 동네방네 자랑하고 다니던 우리 집이었다. 동네 주민들은 이곳에 젊고 잘나가는 검사가 살고 있다는 것을 다들 알고 있었고 시어머니는 평소 아파트 분여회에서도 콧대를 높이며 남들에게 분리수거를 대신 시키곤 했다. 아침 8시 택시 한 대가 아파트 단지 입구에 멈춰섰다. 강민우와 시어머니가 서로를 부축하며 차에서 내렸다. 그들은 경찰서 유치장에서 꼬박 하룻밤을 지새웠다. 1억 5천만 원이라는 어마어마한 벌금과 배상금을 낼 길이 막막하자 결국 강민우가 낯짝 두껍게 검찰청 상사에게 전화를 걸어 돈을 꾼 끝에야 겨우 보석으로 풀려날 수 있었다. 지금 시어머니의 머리칼은 미친년처럼 산발이 되어 있었고 그 비싸다던 버건디색 한복은 시래기처럼 쭈글쭈글해져 있었으며 얼굴에는 피로와 공포가 가득했다. 강민우 역시 수염이 덥룩하게 자라 있었고 두 눈은 핏발이 서 있었으며 걸치고 있던 맞춤 정장에는 먼지가 뽀얗게 앉아 있었다. 그들은 고개를 푹 숙인 채 아침 운동을 나온 동네 아주머니들을 도둑놈처럼 피해 서둘러 엘리베이터에 올라타고 15층 버튼을 눌렀다. 민우야, 집에 가서 샤워부터 하고 당장 그 재수 없는 년부터 찾아와. 틀림없이 아직도 단단히 삐쳐서 그러는 걸 거야? 내가 가서 살살 달래서 그놈의 카드 정지부터 풀라고 해. 시어머니는 엘리베이터 벽에 기대어 거친 숨을 몰아쉬면서도 여전히 한심한 망상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었다. 강민우는 신경질적으로 넥타이를 잡아당기며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다. 띵. 엘리베이터 문이 열렸다. 두 사람은 천근만근 무거운 발걸음을 이끌고 현관문 앞으로 다가갔다. 시어머니는 습관적으로 손가락을 뻗어 현관문 도어록의 비밀번호를 눌렀다. 삑, 삑, 삑. 비밀번호 오류. 시어머니는 멈칫하며 자기가 번호를 잘못 누른 줄 알고 다시 한번 꾹꾹 눌렀다. 삑, 삑, 삑. 여전히 신경을 긁는 오류 알림음이 울렸다. 이게 왜 이래? 비밀번호가 왜 안 맞아? 시어머니는 다급해져서 철제 현관문을 쾅쾅 두드렸다. 민우야, 내가 한번 해봐라. 강민우가 다가와 자신의 생일을 눌렀다. 오류. 시어머니의 생일을 눌렀다. 오류. 그들이 진땀을 뻘뻘 흘리며 열쇠 수리공이라도 부르려던 찰나 복도 끝 비상계단 문이 벌컥 열렸다. 나는 몸에 딱 맞게 재단된 검은색 하이엔드 맞춤 트렌치 코트를 입고 7cm짜리 지미추 하이힐을 신은 채 또각, 또각, 또각 아주 여유로운 걸음걸이로 걸어 나왔다. 내 뒤에는 완벽한 슈트 차림의 그룹 법무팀 소속 최고위급 변호사 3명과
제복을 입은 법원 집행관 2명이 따르고 있었다. 강민우와 시어머니는 구두 발소리를 듣고 화들짝 놀라 뒤를 돌아보았다. 나를 발견한 순간 시어머니의 눈이 번쩍 뜨이더니 마치 구세주라도 만난 것처럼 득달같이 달려들었다. 지아야, 드디어 왔구나. 빨리 문부터 열어라. 비밀번호는 왜 바꾼 게야? 너 어제 하루 종일 어딜 쏘다닌 거니? 애미 속 타들어가는 꼴 보려고 작정했어. 시어머니는 어제 나에게 어떻게 얼음물을 끼얹고 집에서 쫓아냈는지 까맣게 잊어버린 듯 했다. 그녀는 기름기 낀 2 손을 불쑥 뻗어내 팔뚝을 움켜쥐려 했다. 나는 혐오스럽다는 듯 뒤로 한 걸음 물러섰고 내 곁에 서 있던 변호사가 즉각 앞으로 나서서 몸으로 그녀를 가로막았다. 너 지금 뭐 하는 짓이냐? 시어머니의 얼굴에서 웃음기가 굳어버렸다. 그녀는 나를 한번 쳐다보고 내 뒤에 서 있는 냉혹한 표정의 남자들을 번갈아 쳐다보았다. 나는 그녀를 철저히 무시한 채 들고 있던 핸드백에서 두툼한 서류 뭉치를 꺼내 강민우의 가슴팍에 그대로 냅다 꽂아버렸다. 서류가 흩어지며 법원 직인이 붉게 찍힌 종이 몇 장이 복도 타일 바닥 위로 팔랑팔랑 떨어져 내렸다. 똑똑히 봐. 텅 빈 복도를 울리는 내 목소리는 뼈를 깎는 듯 차가웠다. 이 집 전세금 자그마치 8억 원을 내가 결혼 전에 전액 지불한 거야? 계약서에도 임차인은 윤지아라고 아주 명확하게 적혀 있지? 이제 난 내 자금을 회수하고 이 임대차 계약을 일방적으로 파기할 생각이야. 강민우의 얼굴은 순식간에 잿빛으로 변했다. 그는 바닥에 떨어진 서류를 덜덜 떨리는 손으로 주워 들고는 믿을 수 없다는 듯 2 눈을 부릅떴다. 너 내가 이 집을 빼겠다고? 그럼 우리는 길바닥에 나앉으라는 소리야? 그건 내 사정이고 나는 차가운 눈으로 그를 내려다보았다. 그리고 너희가 지난 3년 동안 내 허락도 없이 내 신용카드를 몰래 훔쳐다 쓴 돈이 자그마치 20억 원이야. 내 변호인단이 이미 법원에 재산가압류 및 강제 집행을 신청해뒀어. 20억, 시어머니가 고막이 찢어질 듯한 비명을 질렀다. 무슨 개소리를 짓거리는 거야? 그 돈은 내가 나한테 효도한다고 바친 거잖아. 내가 명색이 내 시어머니인데 며느리 돈 좀 쓴 게 무슨 대수라고. 나는 그녀의 그 개소리를 더 이상 들어줄 인내심이 바닥났다. 고개를 살짝 돌려 뒤에 서 있던 법원 집행관들을 향해 턱짓을 했다. 집행관들은 무표정한 얼굴로 앞으로 나섰다. 그들의 손에는 두툼하고 눈을 찌를 듯 붉은 스티커 뭉치가 들려 있었다. 그것은 한국 법원에서 자산을 압류할 때 붙이는 그 악명 높은 빨간 딱지였다. 그들은 얼빠진 시어머니를 휙 지나쳐 내가 오늘 아침 새로 설정해둔 비밀번호를 눌렀다. 끼리릭. 경쾌한 소리와 함께 현관문이 활짝 열렸다. 집행관들이 성큼성큼 거실 안으로 들이닥쳤다. 나는 문가에 선 채 팔짱을 끼고 차가운 눈으로 그들을 지켜보았다. 집행관 한 명이 거실 한가운데로 걸어가더니 그 붉은 스티커 뭉치에서 한 장을 찍 뜯어내어 시어머니가 목숨보다 아끼던 에르메스 버킨백을 겨냥했다. 철썩. 빨간 딱지가 주황색 가죽 표면 위에 섬뜩하게 달라붙었다. 아. 소름 끼치는 비명소리가 복도의 차가운 공기를 단번에 찢어발겼다. 시어머니 김명자는 마치 잔뜩 독이 오른 야수처럼 2 눈이 순식간에 시뻘겋게 충혈되었고 핏발선 눈알이 당장이라도 눈구멍 밖으로 튀어나올 것만 같았다. 그녀는 물불 가리지 않고 앞으로 냅다 몸을 날렸다. 무릎이 현관의 원목마루에 쿵 하고 부딪히며 뼈가 울리는 둔탁한 소리가 났지만 그녀는 아랑곳하지 않았다. 1년 내내 비싼 보석을 주렁주렁 매달고 다니며 곱게 관리했던 그 2 손을 뻗어 에르메스 버킨백에 찰싹 달라붙은 그 빨간 딱지를 미친 듯이 박박 긁어대기 시작했다. 내 가방. 이게 민우가 사준 한정판인데. 이 강도 같은 놈들, 너희가 뭔데 내 물건에 손을 대. 당장 떼. 떼어내란 말이야. 그녀의 손톱이 주황색 최고급 가죽 표면을 미친 듯이 긁어대며 귀를 찌르는 마찰음을 냈다. 하지만 그 얇디얇은 빨간 딱지는 마치 저승사자의 부적처럼 가장 싸구려이면서도 가장 질긴 접착제로 그녀의 허영심 가득한 영혼을 꽉 물고 놓아주지 않았다.
그녀가 힘을 주면 줄수록 스티커의 가장자리는 가죽 표면과 더욱 단단하게 엉겨붙었고 급기야 그 값비싼 가죽의 넓은 면적을 흉하게 긁어버리기까지 했다. 집행관들은 바닥에서 패악을 부리는 그녀를 무표정하게 내려다볼 뿐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다. 체격이 건장한 사내가 그저 차갑게 손을 뻗어 시어머니의 손목을 꽉 틀어지더니 마치 재활용도 안 되는 쓰레기를 내던지듯 가차없이 그녀를 한쪽으로 내동댕이 쳤다. 중심을 잃은 시어머니의 몸이 옆에 있던 신발장에 쿵 하고 세게 부딪혔고 그 위에 놓여있던 청자 꽃병이 휘청거리더니 바닥으로 떨어져 쨍그랑하고 산산조각이 났다. 날카로운 도자기 파편들이 사방으로 튀며 그녀가 입고 있던 그 쭈글쭈글한 버건디색 벨벳 한복을 찢어놓았다. 당신들 지금 뭐 하는 짓이야? 내가 누군지 알아. 강민우가 마침내 그 엄청난 충격에서 정신을 차렸다. 그는 득달같이 달려들어 바닥에 쓰러진 시어머니를 회 끌어당겨 일으켜 세우고는 시퍼렇게 질린 얼굴로 집행관의 코앞에 삿대질을 하며 침을 튀겼다. 나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야. 어디 감히 내 집에서 행패를 부려? 당장 내일이라도 당신들 그 제복 다 벗게 만들어줄까? 그는 습관적으로 가슴을 쫙 펴며 법정에서 위세를 떨치던 그 알량한 태도로 상대방을 기선 제압하려 들었다. 지난 3년 동안 그가 이렇게 고압적인 말투로 짓거릴 때마다 나는 늘 말없이 고개를 숙이고 주방으로 가 얼음을 띄운 생수 한 잔을 떠다주며 그의 화를 가라앉히곤 했다. 하지만 이제 그에게 물을 떠다줄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집행관은 코웃음을 치더니 서류 가방에서 법원의 붉은 직인이 찍힌 결정문을 꺼내 강민우의 가슴팍에 그대로 냅다 내리쳤다. 그 힘이 어찌나 센지 그는 자신도 모르게 뒤로 두 걸음 비틀거렸다. 강 검사님, 저희는 그저 법의 명령을 집행할 뿐입니다. 이것은 서울가정법원에서 발부한 재산가압류 및 강제집행명령서입니다. 어머님께서 지난 3년 동안 타인 명의의 한도 무제한 신용카드를 무단으로 사용하여 무려 20억 원이라는 거액을 탕진한 혐의입니다. 신청인이신 윤지아 씨께서 이미 모든 결제 내역과 폐쇄회로 텔레비전 녹화 영상을 증거로 제출하셨습니다. 지금 이 시각부로 이 집안에 있는 10만 원 이상의 가치를 지닌 모든 물건은 전부 압류 자산에 속합니다. 집행관의 목소리에는 어떠한 감정의 동요도 없었다. 마치 차가운 자동 응답기 같았다. 그는 고개를 돌려 뒤에 서 있는 동료들을 향해 손짓했다. 계속 붙이세요. 텔레비전, 가죽 소파, 안마 의자, 그리고 안방에 있는 명품 시계와 보석들까지 하나도 빠짐없이 전부 압류하십시오. 그의 지시가 떨어지기가 무섭게 여러 명의 집행관들이 일사불란하게 흩어졌다. 마치 냉혹한 일개미 떼처럼 한때 내 숨통을 조였던 이 집구석으로 쏟아져 들어갔다. 찌익, 철썩. 찌익, 철썩. 접착제가 뜯겨나가는 소리와 붉은 스티커가 물건 위로 내리꽂히는 소리가 넓은 거실 여기저기서 울려 퍼졌다. 그것은 그야말로 환상적인 교향곡이었다. 나는 현관에 선 채 팔짱을 끼고 이 모든 광경을 차가운 눈으로 감상했다. 나는 거실 한가운데 놓인 85인치 초슬림 텔레비전 위로 빨간 딱지가 붙는 것을 지켜보았다. 저것은 내가 처음 이사 왔을 때 시어머니가 내가 혼수로 해온 텔레비전이 너무 작다며 구박하는 바람에 내 비상금을 털어 억지로 바꿔야 했던 최신형 모델이었다. 주말만 되면 강민우는 진흙탕에 빠진 돼지처럼 소파에 널브러져 저 텔레비전으로 야구 중계를 쳐다보았고 나는 그동안 바닥에 무릎을 꿇고 앉아 걸레로 텔레비전 장식장의 먼지를 하나하나 닦아내야만 했다. 나는 또 다른 빨간 딱지가 저 비싼 양문형 냉장고 위로 붙는 것도 지켜보았다. 저 안에는 한때 내가 밤을 새워가며 만들어둔 온갖 밑반찬들이 가득 차 있었고 반찬통마다 유통기한이 적힌 라벨이 붙어 있었다. 하지만 시어머니는 늘 예고도 없이 비밀번호를 누르고 들어와 내 냉장고를 헤집어 놓으며 내가 사온 콩나물이 시들었다느니 내가 무친 도라지나물이 짜다느니 트집을 잡고는 아주 당당하게 그 반찬들을 모조리 음식물 쓰레기 봉투에 처박아 버렸었다. 이제 그 모든 것이 끝났다. 지아야 지아야, 시어머니가 갑자기 허둥지둥 기어와 내게 달려들었다. 주름진 그녀의 얼굴은 콧물과 눈물로 범벅이 되어 있었고
그 공들여 틀어올렸던 머리는 진작에 산발이 되어 미친년처럼 어깨 위로 흩어져 있었다. 그녀가 두 손을 뻗어 내 다리를 끌어안으려 했지만 내 곁에 있던 경호원이 그녀를 가차없이 밀쳐냈다. 바닥에 주저앉은 그녀는 절망적으로 허벅지를 내리치며 처절한 곡소리를 냈다. 내가 우리를 아주 말려 죽이려고 작정을 했구나. 20억이라니 우리가 20억이 어디 있다고. 너는 그 전세금 8억도 턱턱 내놓을 만큼 돈이 썩어나면서 왜 이깟 푼돈에 목숨을 걸어? 너 지난 3년 동안 우리 집에서 먹고 자고 다 했잖아. 내가 내 돈 좀 쓴 게 무슨 대수라고. 이 악독한 년아, 넌 천벌을 받을 거야. 그 헛소리를 듣고 있자니 분노라는 감정조차 일지 않았다. 그저 한없이 우스울 뿐이었다. 나는 천천히 몸을 숙여 바닥에 널브러진 시어머니와 눈높이를 맞추었다. 공포에 질려 있으면서도 여전히 탐욕과 계산이 번뜩이는 그녀의 두 눈을 바라보며 내 입가에는 극도로 차가운 미소가 번졌다. 너희 집에서 먹고 너희 집에서 자요. 내 목소리는 아주 나지막했지만 마치 녹슨 톱날처럼 그녀의 신경을 조금씩 썰어내고 있었다. 어머니, 연세가 드셔서 기억력이 좀 가물가물하신가 본데? 이 집 전세금 제가 냈고요. 어머니 몸에 걸치고 계신 옷 제가 샀습니다. 심지어 어머니가 매일같이 드시는 그 사골국조차 제 돈으로 산 최고급 툭불 한우라고요. 어머니와 어머니의 그 금쪽 같은 아드님은 지난 3년 동안 마치 거머리 두 마리처럼 제 몸에 찰싹 달라붙어 피를 빨아먹은 겁니다. 나는 자리에서 일어나 백지장처럼 창백하게 진려 옆에 서 있는 강민우를 오만하게 내려다보았다. 그는 아랫입술을 어찌나 꽉 깨물었는지 피가 맺혀 있었고 두 주먹을 부들부들 떨며 꽉 쥐고 있었지만 입도 뻥긋하지 못했다. 강민우, 나는 그의 이름을 불렀다. 내 말투에는 일말의 미련도 없었다. 이 집에서 보내는 마지막 며칠의 시간을 마음껏 즐기시지. 3일 뒤면 법원에서 강제 퇴거 집행을 나올 테니까. 아, 참, 개인 짐들은 미리미리 잘 싸두는 게 좋을 거야. 서울역 지하도는 밤이 되면 제법 쌀쌀하거든. 말을 마친 나는 그들을 두 번 다시 쳐다보지 않고 몸을 돌렸다. 또각, 또각, 또각. 하이힐 소리를 내며 흔들림 없는 걸음걸이로 그 현관문을 빠져나왔다. 등 뒤의 거실에서는 시어머니의 애끓는 통곡 소리와 무언가 박살나는 굉음이 들려왔다. 그 소리는 그야말로 이 세상에서 가장 감미로운 자장가였다. 다음 날 오전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강민우는 비좁은 단독 검사실에 앉아 눈앞에 컴퓨터 모니터를 뚫어질 듯 쳐다보고 있었다. 그의 두 눈은 끔찍할 정도로 핏발이 서 있었고 눈 밑은 시퍼렇게 죽어 있었으며 턱에는 거뭇한 수염이 덥수룩하게 자라 있었다. 극도의 불안감에 찌들어 그의 온몸에서는 시큼하고 역겨운 냄새가 풍겼다. 그는 꼬박 하룻밤을 뜬 눈으로 지새웠다. 전셋집이 압류당한 그 순간부터 그는 자신이 동원할 수 있는 모든 인맥을 미친 듯이 쥐어짜내며 윤지아의 진짜 배경이 무엇인지 캐내려 발악했다. 자기 앞에서는 숨소리조차 크게 내지 못하고 순종적이던 그 여자가 그토록 거대한 힘을 쥐고 있다는 사실을 도저히 믿을 수 없었기 때문이다. 심지어 그는 검찰 전산망에 내 이름을 검색해가며 증거를 조작해서 내 은행 계좌를 동결시킬 속셈까지 품고 있었다. 그는 굳게 믿고 있었다. 자신이 대한민국 검사인 이상 아직 판을 뒤집을 패는 남아있다고. 빌어먹으련 감히 날 가지고 놀아? 내년 뒷배경만 다 캐내면 내 발밑에 무릎 꿇고 싹싹 빌게 만들어주마. 그는 이를 빠득빠득 깔며 중얼거리는 동시에 미친 듯이 키보드를 두드려댔다. 바로 그때 검사실의 유리문이 아무런 예고도 없이 거칠게 벌컥 열렸다. 쾅 하는 굉음과 함께 문짝이 벽에 부딪혔고 그 충격에 블라인드가 차르륵 소리를 내며 흔들렸다. 깜짝 놀란 강민우가 고개를 획쳐들고 막 불호령을 내리려 했다. 누구 마음대로 노크도 없이. 하지만 그의 목소리는 목구멍에 턱 걸려버렸다. 검은 양복을 입은 냉혹한 인상의 사내 5명이 성큼성큼 사무실 안으로 들어왔다. 가장 앞장서서 걸어 들어온 사람은 대검찰청 감찰본부 감찰과장, 피도 눈물도 없는 냉혈한으로 악명 높은 황병권이었다. 강민우의 동공이 순식간에 쪼그라들었고
심장은 보이지 않는 거대한 손에 꽉 쥐어짜인 듯 호흡마저 멎어버렸다. 그가 용수철처럼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는 바람에 등 뒤에 사무용 의자가 뒤로 확 밀려나며 서류 캐비닛에 세게 부딪혔다. 황 과장님. 여긴 어쩐 일이십니까? 강민우의 얼굴에는 우는 것보다 더 흉측한 억지 웃음이 떠올랐고 그의 목소리는 자기 자신조차 낯설게 느껴질 만큼 심하게 떨리고 있었다. 황 과장은 그의 알량한 아부를 무시한 채 차가운 표정으로 서류 가방에서 두툼한 수사기록 철을 꺼내 강민우의 책상 위로 툭 던졌다. 기록 철이 펼쳐지며 그 안에서 수십 장의 선명한 사진들과 두꺼운 은행 계좌 이체 내역서가 주르륵 흘러나왔다. 그 사진들 위로 시선이 꽂히는 순간 강민우는 두 다리에 힘이 풀려 하마터면 바닥에 주저앉을 뻔했다. 그 사진들에는 지난 3년 동안 그가 강남의 최고급 일식집이나 은밀한 룸살롱에서 재벌 기업 임원들에게 뇌물을 받아 챙기는 장면들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게다가 직위를 남용해 재벌 2세들의 음주운전이나 폭행 사건을 덮어주는 대가로 오고 간 자금의 흐름까지 낱낱이 파헤쳐져 있었다. 장부의 모든 내역, 모든 시간대가 소름이 끼칠 정도로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었다. 강민우 검사 죽은 듯이 고요한 사무실에 황 과장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그것은 마치 저승사자의 사형 선고와도 같았다. 대검찰청의 거액의 뇌물수수, 직권남용, 그리고 심각한 품위 유지 의무 위반으로 실명 고발이 접수되었소. 제보자가 제출한 증거 자료가 아주 완벽하더군. 당신이 뇌물로 받아 챙긴 그 명품 시계들의 일련 번호까지 싹 다 나와 있어. 아닙니다. 이건 모함입니다. 누군가 저를 함정에 빠뜨리려는 겁니다. 강민우는 미친 듯이 고개를 저었다. 그의 이마를 타고 굵은 식은땀이 뚝뚝 떨어져 빼도 박도 못할 증거 사진들 위로 번졌다. 그는 황 과장에게 짐승처럼 달려들어 두 손으로 그의 팔뚝을 죽어라 부여잡았다. 마치 물에 빠진 사람이 마지막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이었다. 과장님, 제발 제 말 좀 들어보십시오. 이건 다 조작된 겁니다. 전 결백합니다. 제 전처 짓입니다. 그 악독한 여자가 저한테 복수하려고 꾸민 짓이라고요. 황 과장은 혐오스럽다는 듯 미간을 찌푸리며 구역질 나는 쓰레기를 떨쳐내듯 그의 손을 강하게 뿌리쳤다. 그는 뒤로 한 걸음 물러서며 등 뒤에 감찰관 2명을 향해 턱짓을 했다. 끌고 가. 체격이 건장한 감찰관 2명이 즉각 다가와 강민우의 양팔을 뒤로 꺾어 제압하고는 책상 위로 엎어버렸다. 철컥. 차가운 수갑이 자비 없이 그의 손목을 올감했다. 차가운 금속이 부딪히는 소리가 울리는 순간 검사 강민우가 지니고 있던 알량한 자존심은 산산조각이 나버렸다. 사무실 문 밖에는 이미 구경하러 몰려든 동료 검사들로 인산인해를 이루고 있었다. 과거 그에게 굽신거리며 아부하던 후배들, 호형호재하며 친하게 지내던 선배들 모두가 지금은 전염병 환자나 쓰레기를 보듯 경멸 어린 눈초리로 그를 쳐다보고 있었다. 세상에 뒷돈을 저렇게나 많이 해 먹었다고. 평소에는 아주 청렴결백한 척하더니 속은 아주 시궁창이었네. 지 마누라 돈까지 빼돌렸다는 소문이 파다해. 우리 검찰청 망신은 저 자식이 다 시키네. 수군거리는 소리가 수만 개의 독침이 되어 강민우의 고막을 사정없이 찔러댔다. 그는 두 감찰관에게 양팔을 결박당한 채 사무실 밖으로 끌려나갔다. 헝클어진 머리카락이 그의 잿빛 얼굴을 덮은 채 그는 고개를 푹 숙이고 있었다. 그 순간 강민우는 마침내 뼈저리게 깨달았다. 진정한 사회적 매장이란 어떤 것인지를. 같은 시각, 강남구 청담동. 인테리어가 매우 고급스럽고 프라이빗한 분위기의 최고급 카페 안에는 잔잔한 재즈 음악이 흐르고 있었다. 공기 중에는 갓 볶아낸 게이샤 원두의 묵직한 향과 은은한 백합 향기가 감돌고 있었다. 이곳은 한때 내가 HS 그룹 사나이 외식 산업을 시찰하기 위해 신분을 숨기고 3개월 동안 아르바이트생 바리스타로 일했던 곳이었다. 또한 시어머니가 내가 아르바이트를 한다는 사실을 알고 난 뒤 툭하면 공짜 커피를 얻어 마시러 오면서 카페 한복판에서 집안 망신을 시킨다며 큰 소리로 호통을 치던 곳이기도 했다. 쾅. 카페의 무거운 유리문이 거칠게 열리며
문 뒤에 달린 황동종에 부딪혀 귀를 찢는 듯한 요란한 소리를 냈다. 시어머니 김명자가 마치 미친 돌풍처럼 들이닥쳤다. 오늘 그녀는 한복을 입지 않고 어디서 주워온지 모를 낡은 코트를 걸친 채 헝클어진 머리를 플라스틱 집게 핀으로 대충 틀어 올린 꼴이었다. 두 눈은 시뻘겋게 충혈되어 있었고 눈 밑에는 짙은 다크서클이 턱까지 내려와 있었으며 온몸에서는 벼랑 끝에 몰린 광기가 뿜어져 나왔다. 윤지아. 이 재수없는 년 당장 기어나와. 시어머니는 문을 열고 들어오자마자 목청이 찢어지라 비명을 질러댔고 그 날카로운 소리에 카페의 고요함은 순식간에 산산조각이 났다. 여유롭게 애프터눈 티를 즐기고 있던 강남 사모님 몇 명이 미간을 찌푸리며 쳐다보았다. 그녀들의 눈빛에는 혐오감이 가득했다. 시어머니는 남들의 시선 따위는 아랑곳하지 않고 발정난 멧돼지처럼 곧장 바 카운터로 돌진했다. 바 안에서 일하고 있던 젊은 여성 바리스타는 그녀의 흉측한 몰골에 기겁하며 무의식적으로 뒷걸음질을 쳤다. 윤지아 어디 있어? 그 악독한 년 어디로 숨었어? 당장 내 눈앞에 기어 나오라고 해. 시어머니는 대리석 카운터를 두 손으로 미친 듯이 내리쳤고 그 충격에 올려져 있던 도자기 커피잔들이 덜그럭거렸다. 손님, 진정하십시오. 저희 매장에는 윤지아라는 직원이 없습니다. 여성 바리스타는 공포를 억누르며 최대한 예의 바르게 설명했다. 어디서 거짓말이야. 그년 예전에 여기서 접시 닦고 설거지했잖아. 우리 집안을 풍비박산 내놓고 이제 집까지 빼앗아 가더니 어디로 쏙 숨어버려. 당장 나오라고 해. 내가 그년 면상을 갈기갈기 찢어놓을 테니까. 시어머니는 어떤 말도 귀에 들어오지 않았다. 그녀는 왈칵 손을 뻗어 바리스타의 앞치마 멱살을 틀어쥐고는 카운터 너머로 넘어가려고 길을 쓰며 잡아당겼다. 까!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이거 놓으세요. 여성 바리스타가 비명을 지르며 필사적으로 발버둥을 쳤다. 주변에 있던 손님들이 앞다투어 휴대폰을 꺼내 들어 발광하는 시어머니를 찍기 시작했고 카메라 플래시가 번쩍거렸다. 시어머니가 바리스타의 머리채를 휘어잡으려는 찰나 강철탑처럼 거대한 체구의 검은 양복 경호원 2명이 어디선가 소리 없이 불쑥 나타났다. 그중 한 경호원이 검은 가죽 장갑을 낀 커다란 솥뚜껑 같은 손을 뻗어 시어머니의 손목을 쇠집게처럼 꽉 틀어쥐었다. 우두둑. 뼈가 으스러질 듯 압박받는 둔탁한 소리와 함께 돼지 멱다는 듯한 시어머니의 비명소리가 동시에 터져나왔다. 경호원의 소나기 힘은 마치 강철 펜치 같아서 그녀가 억지로 손을 놓게 만들었다. 이어서 다른 경호원이 그녀의 양팔을 뒤로 꺾어 제압하더니 아주 가뿐하게 그녀를 바닥에 내리눌렀다. 차가갑고 딱딱한 대리석 바닥에 시어머니의 뺨이 세게 짓눌리며 이목구비가 흉측하게 일그러졌다. 그녀는 미친 듯이 몸부림을 치며 허공에 대고 두 다리를 버둥거렸지만 등 위에서 내리누르는 그 무시무시한 힘 앞에서는 꼼짝도 할 수 없었다. 이거 놔. 이 개만도 못한 놈들. 나 검사 M이야. 너희들 내가 다 감방에 쳐넣어 버릴 줄 알아. 시어머니는 여전히 바닥에 엎드린 채 더러운 침을 튀기며 광분했다. 경호원들은 그녀의 발악을 철저히 무시한 채 차갑게 내리누르고만 있었고 동시에 무전기에 대고 낮게 몇 마디를 읊조렸다. 5분도 채 지나지 않아 경광등을 번쩍이는 순찰차 한 대가 카페 앞에 멈춰섰다. 경찰관 2명이 들어와 상황을 파악하고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확인한 뒤 지체 없이 은빛 수갑을 꺼내 아직도 바닥에서 패악을 부리는 시어머니의 손목에 채웠다. 김명자 씨, 업무방해 및 폭행 미수 혐의로 연행하겠습니다. 서장으로 동행하시죠. 경찰관은 차갑게 내뱉고는 마치 쓰레기 봉투를 끌고 가듯 그녀를 카페 밖으로 질질 끌고 나갔다. 경찰차에 쑤셔 박히는 그 순간까지도 시어머니는 내 이름을 부르며 미친 듯이 저주를 퍼부어댔다. 구경꾼들은 손가락질을 해댔고 수많은 휴대폰 카메라가 이 추악한 광경을 녹화하여 실시간으로 인터넷에 퍼뜨리고 있었다. 해질녘. 서울 어딘가의 허름한 반지하 단칸방. 공기 중에는 코를 찌르는 곰팡내와 하수구에서 역류하는 시궁창 냄새가 진동했다. 만성적인 습기 탓에 벽지는 여기저기 흉하게 떨어져 나갔고 그 안으로 시커멓게 썩은 시멘트 벽이 훤히 드러나 있었다. 이곳은 시어머니가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고 벌금을 낸 뒤
갈 곳이 없어 수중에 남은 푼돈을 탈탈 털어 간신히 구한 임시 거처였다. 그녀는 차갑고 축축한 장판 바닥에 털썩 주저앉아 있었다. 그녀 앞에는 방금 끓인 싸구려 컵라면 한 개가 놓여 있었다. 뻘건 고추기름이 둥둥 뜬 국물에서는 화학조미료 냄새가 코를 찔렀다. 그녀는 멍한 눈으로 그 라면을 쳐다보았고 속에서는 구역질이 치밀어 올랐다. 불과 며칠 전만 해도 그녀는 강남 최고급 호텔 연회장에서 캐비아를 퍼먹고 로만의 꽁띠를 마셔댔다. 하지만 지금은 햇빛 한 줌 들지 않는 이 쥐구멍 같은 곳에서 가장 보잘것없는 음식을 삼켜야만 하는 처지였다. 그녀는 덜덜 떨리는 손으로 리모컨을 집어들어 화면에 지지직거리는 노이즈가 끼는 중고 브라운관 텔레비전을 켰다. 이 숨막히는 정적을 텔레비전 소리로라도 덮어보려는 심산이었다. 텔레비전 화면이 몇 번 깜빡이더니 대한민국 최대 뉴스 채널인 KBS 뉴스가 흘러나왔다. 다음은 주요 경제 뉴스입니다. 아나운서의 진중한 목소리가 싸구려 스피커를 뚫고 흘러나왔다. 오늘 오후 재계 1위 HS그룹이 서울 본사 사옥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그룹 측은 지난 3년간 경영 일선에서 물러나 있던 장녀가 HS그룹 부회장직에 공식 취임하여 그룹의 핵심 사업을 전면 진두지휘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초점 잃은 시어머니의 두 눈이 HS그룹이라는 단어를 듣는 순간 화면을 향해 번쩍 뜨였다. 화면이 기자회견장 현장으로 전환되었다. 수백 대의 카메라 플래시가 대나처럼 미친 듯이 터지며 기자회견장 전체를 눈부시게 밝히고 있었다. 수많은 취재진의 카메라 세례와 양옆으로 도열한 검은 양복 경호원들의 철통 같은 호의 속에서 너무나도 낯익은 실루엣 하나가 경쾌한 하이힐 소리를 내며 여유롭고 당당하게 연단 위로 걸어 올라갔다. 나는 군더더기 없이 떨어지면서도 극도의 고급스러움을 뿜어내는 화이트 오트쿠티르 슈트를 입고 긴 머리를 단정하게 틀어 올려 길고 하얀 목덜미를 드러내고 있었다. 내 얼굴에는 차갑고 세련된 메이크업이 더해져 있었고 눈빛에는 지난 3년 동안의 그 굽실거리던 비굴함 따위는 온데간데 없었다. 오직 세상 모든 것을 발 아래에 두겠다는 절대적인 오만함과 냉혹함만이 자리하고 있을 뿐이었다. 나는 마이크 앞에 서서 턱을 살짝 치켜든 채 무대 아래의 기자들을 차갑게 내려다보았다. 윤지아입니다. 내 서늘한 목소리는 텔레비전 전파를 타고 대한민국 방방곡곡으로 또렷하게 울려 퍼졌다. 오늘 이 시간부로 저는 HS그룹의 부회장으로서 그룹의 새로운 도약을 이끌어 나갈 것입니다. 반지하 단칸방 안. 툭, 대구루루. 시어머니의 손에 들려있던 리모컨이 장판 바닥으로 떨어지며 건전지가 튀어나왔다. 그녀는 마치 벼락이라도 맞은 듯 온몸이 뻣뻣하게 굳은 채 화면 속에서 찬란하게 빛나는 그 여자를 죽어라 쳐다보았다. 그녀의 입술이 사시나무 떨듯 파르르 떨렸고 목구멍에서는 마치 바람 빠진 풀무처럼 꺽꺽거리는 기괴한 소리가 새어나왔다. 지지야. 그녀는 믿을 수 없다는 듯 두 눈을 벅벅 비벼댔다. 하마터면 눈알이 빠질 정도로 세게 비볐지만 아무리 다시 쳐다봐도 화면 속에서 대한민국 전체 재계가 우러러보는 저 재벌가 여왕, HS그룹의 후계자라 불리는 저 여자는 자신이 주방 타일 바닥에 주저앉혀 14시간 동안 제사전을 부치게 하고 얼굴에 얼음물을 끼얹어 맨몸으로 내쫓았던 바로 그 흑수저 며느리가 틀림없었다. 콱쾅. 시어머니의 머릿속에서 거대한 핵폭탄이 터지는 듯 했다. 그녀는 마침내 깨달았다. 어째서 아무 마크도 없던 그 블랙카드 5장이 한도 무제한으로 긁혔던 것인지. 어째서 그 여자가 8억 원이나 되는 전세금을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내놓을 수 있었는지. 어째서 호텔에서 1억 5천만 원짜리 계산서를 들이밀 때 그 호텔 총지배인이 그토록 잔인하게 굴었는지. 그녀는 제 손으로 재벌가의 신을 똥개 내쫓듯 집 밖으로 내쫓아버린 것이다. 시어머니는 돌연 소름이 끼치도록 처절한 비명을 질렀다. 그 비명에는 끝없는 후회와 공포, 그리고 절망이 가득 차 있었다. 그녀는 텔레비전 앞으로 짐승처럼 달려들어 그 낡은 화면을 두 팔로 꽉 부둥켜 안았다. 눈물과 콧물이 뒤범벅되어 얼굴을 엉망으로 만들었다. 내가 잘못했다. 내가 진짜 죽을 죄를 지었어. 지아야. 어미가 잘못했다. 제발 돌아와.
그 카드 다시 나한테 줘. 그녀는 화면을 미친 듯이 두드려댔고 손톱이 유리를 긁으며 소름 끼치는 소리를 냈다. 그러더니 미친 사람처럼 바닥을 더듬거리며 휴대폰을 찾기 시작했다. 액정이 박살난 휴대폰을 찾아낸 그녀는 통제할 수 없을 정도로 덜덜 떨리는 손가락으로 강민우에게 전화를 걸었다. 신호음이 한참을 울린 뒤에야 전화가 연결되었다. 수화기 너머로 들려온 것은 이미 죽어버린 사람처럼 갈라지고 메마른 강민우의 목소리였다. 여보세요. 민우야. 민우야. 큰일 났다. 시어머니는 전화기에 대고 히스테릭하게 비명을 질렀다. 극도의 공포에 질려 목소리마저 기괴하게 갈라져 있었다. 텔레비전 너 지금 뉴스 봤어? 지아. 그 재수업 아니, 우리 지아가 HS그룹 부회장이란다. 지아가 진짜 재벌이었어. 우리는 끝났어. 우리 모자는 이제 다 끝장났다고. 수화기 너머는 죽은 듯한 정적에 휩싸였다. 꼬박 30초가 흐른 뒤 휴대폰 너머에서 뼈가 시리도록 섬뜩한 실소가 터져나왔다. 흐흐하하하 재벌 그랬던 거였어. 어쩐지 대검 감찰본부가 그렇게 빨리 움직이더라니 하하하하 유치장의 차가운 쇠창살 뒤에서 강민우는 절망의 찬 광소를 터뜨렸다. 또 전화가 끊겼다. 시어머니는 반지하의 축축한 장판 위로 맥없이 쓰러졌다. 차갑게 식어버린 컵라면을 쳐다보던 그녀는 갑자기 위장이 뒤틀리는 듯한 극심한 경련을 느꼈다. 그녀는 바닥에 엎드린 채 미친 듯이 구역질을 해댔다. 토해낸 것은 시큼한 위산과 끝없는 절망뿐이었다. 3일 뒤 HS그룹 본사 사옥 1층 로비. 서울 도심 한복판에 우뚝 솟은 120층짜리 전면 유리 빌딩은 대한민국 권력과 부의 상징 그 자체였다. 로비 바닥은 거울처럼 매끄러운 이탈리아산 수입 대리석으로 깔려 있었고 거대한 크리스탈 샹들리에가 차갑고도 고귀한 빛을 뿜어내고 있었다. 공기 중에는 고급스러운 디퓨저 향이 은은하게 감돌았고 이곳을 지나는 모든 임직원들은 각 잡힌 정장 차림으로 발걸음을 재촉하며 단 1초의 흐트러짐도 허용하지 않았다. 그때 갑자기 로비 회전문 쪽에서 귀를 찢는 듯한 소란이 일었다. 시어머니 김명자와 변호사를 통해 갓보석으로 풀려나 정식 기소를 기다리고 있던 강민우가 마치 길거리 노숙자 같은 꼴을 하고 경호원들의 통제선을 뚫은 채 비틀거리며 로비 안으로 들이닥친 것이다. 시어머니는 며칠째 갈아입지 못한 옷에서 역겨운 쉰내를 풍기고 있었다. 강민우는 걸어 다니는 시체나 다름없었다. 초점 잃은 눈동자의 얼굴은 핏기 하나 없이 창백했고 한때 그토록 자랑스러워하던 맞춤 정장은 이제 넝마 쪼가리처럼 그의 몸에 대충 걸쳐져 있을 뿐이었다. 비켜. 나 여기 부회장 시험이 되는 사람이야. 우리 며느리 좀 만나야겠어. 지아야. 애미가 왔는데 얼굴 좀 보여다오. 시어머니는 로비 한가운데서 주위의 시선 따위는 아랑곳하지 않고 목 놓아 울부짖었다. 그 찢어지는 듯한 목소리가 넓은 로비에 울려 퍼지며 끔찍한 소음을 만들어냈다. 건장한 체격의 보안 요원 10여 명이 즉각 몰려들어 그들을 밖으로 끌어내려 했다. 이거 놔. 내 몸에 손대지 마. 민우야, 빨리 내 마누라한테 전화 걸어. 시어머니는 악을 쓰며 보안 요원들을 밀쳐냈고 동시에 강민우의 팔뚝을 죽어라 잡아당겼다. 바로 그때 로비 안쪽에 있는 VIP 전용 엘리베이터에서 띵하는 경쾌한 소리가 울렸다. 육중한 금속 엘리베이터 문이 양옆으로 부드럽게 열렸다. 나는 몸에 착 감기는 블랙 트렌치 코트에 가슴이 깊게 파인 실크 블라우스를 받쳐 입고 목에는 오유진이 훔쳐걸었던 바로 그 다이아몬드 목걸이를 걸고 있었다. 코트 주머니에 두 손을 찔러 넣은 채 최 실장과 임원진의 호의를 받으며 10cm짜리 레드솔 키리를 신고 또각 아주 여유로운 걸음걸이로 걸어 나왔다. 대리석 바닥을 울리는 하이힐 소리는 숨죽인 듯 고요해진 로비 안에서 마치 사신이 알리는 카운트다운 같았다. 구두 발소리에 시어머니와 강민우가 획 고개를 돌렸다. 나를 발견한 순간 시어머니의 두 눈에는 광기에 가까운 생존 본능이 번뜩였다. 그녀는 보안 요원의 팔을 억지로 뿌리치더니 두 다리에 힘이 풀린 듯 매끄러운 대리석 바닥에 그대로 무릎을 꿇고 엎드렸다. 쿵!
무릎이 바닥에 부딪히는 둔탁하고도 커다란 소리가 울렸다. 그녀는 바닥을 박박 기어 내 앞으로 다가왔다. 눈물과 콧물이 뒤범벅된 얼굴로 인간의 존엄성 따위는 헌신작처럼 내버린 채 대성통곡을 했다. 지아야, 내 예쁜 며느리. 어미가 죽을 죄를 지었다. 내가 진짜 잘못했어. 예전에는 내가 늙어서 노망이 났었나 보다. 눈에 뭐가 씌었던 게야. 이 어미 한 번만 용서해주면 안 되겠니? 그 20억은 늙은 어미 노후 자금 줬다고 쳐다오. 제발 부탁이다. 법원 압류 좀 풀어줘. 우리는 이제 당장 길바닥에 나앉게 생겼어. 그녀는 그렇게 울부짖으면서 옆에 넋을 잃고 서 있던 강민우의 바짓가랑이를 죽어라 잡아 끌어내렸다. 너는 멍청하게 서서 뭐 하는 짓이야. 당장 내 마누라 앞에 무릎 꿇지 못해. 머리 박아. 싹싹 빌고 용서해 달라고 해. 강민우는 어머니의 억센 손길에 바닥으로 고꾸라졌다. 그가 고개를 들어 나를 쳐다보았다. 그의 눈빛에는 극도의 굴욕감과 처절한 절망이 서려 있었다. 한때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았던 검사로서의 자존심은 이 순간 먼지 한 톨 남지 않고 완벽하게 산산조각이 나버렸다. 그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고 덥수룩한 수염 위로 눈물이 뚝뚝 떨어졌다. 결국 그는 허리를 굽혀 차가운 대리석 바닥에 자신의 이마를 지시기듯 쳐박았다. 지아야, 내가 잘못했어. 내 눈이 삐었었나 봐. 제발 부탁이야. 우리 3년 동안 부부로 살았던 정을 봐서라도 제발 한 번만 선처해줘. 나 좀 살려줘. 나 감옥에는 가기 싫어. 진짜 감옥은 안 돼. 형편없이 떨리는 그의 목소리에는 짙은 울음기가 배어 있었다. 나는 그들에게서 2미터 남짓 떨어진 곳에 걸음을 멈추었다. 진흙탕에 처박힌 쓰레기처럼 바닥에 엎드려 콧물을 훌쩍이는 이 모자를 오만하게 내려다보며 내 눈빛에는 단 1도의 온기도 담지 않았다. 나는 아무 말 없이 그저 조용히 그들을 내려다보았다. 수십 년간 집안일을 하느라 거칠어진 시어머니의 두 손이 지금은 대리석 바닥의 틈새를 죽어라 긁어대고 있는 꼴을 보았다. 극도의 공포에 질려 사시나무 떨듯 요동치는 강민우의 등짝도 보았다. 공기 중에는 패배자들에게서 풍기는 시큼하고 썩은 냄새가 진동했다. 꼬박 1분이 지나서야 나는 천천히 입을 열었다. 며느리라고 부르지 마. 넓은 로비에 울려 퍼지는 내 목소리는 독을 바른 얼음칼처럼 서늘했고 어떤 감정의 고저도 없었다. 당신들 입에서 그 단어가 튀어나오는 것 자체가 구역질이 나니까? 시어머니의 곡소리가 뚝 멎었다. 그녀는 고개를 쳐들고 경악에 찬 눈으로 나를 올려다보았다. 나는 허리를 살짝 굽혀 얼음장 같은 시선으로 강민우의 정수리를 훑어내렸고 입가에는 일말의 동정심도 없는 잔인한 미소를 머금었다. 3년 부부의 정. 강민우, 내가 주방 바닥에 쭈그리고 앉아 14시간 동안 전을 부칠 때, 내 애미가 내 얼굴에 얼음물을 끼얹는 걸 방관할 때, 내가 밖에서 내 돈으로 그 가짜 재벌 딸년 스폰서 노릇을 할 때, 그때는 왜 그놈의 정을 찾지 않았어? 나는 다시 허리를 꼿꼿이 세우고 트렌치코트의 소매를 정돈했다. 내 말투는 마치 발에 밟혀 죽은 개미 2마리를 논하듯 경멸로 가득했다. 그 20억, 단 1원도 깎아줄 생각 없어. 당신들은 감방에 들어가서 재봉틀이나 돌리면서 천천히 갚아. 늙어 죽을 때까지 갚더라도 내 돈은 모조리 다 토해내야 할 거야. 말을 마친 나는 그들에게 더 이상 애걸복걸할 기회조차 주지 않고 몸을 획 돌렸다. 경호원들의 철통 같은 호의를 받으며 로비 밖에 대기하고 있던 검은색 마이바흐를 향해 성큼성큼 걸어갔다. 등 뒤에서는 시어머니의 찢어질 듯한 절망적인 비명과 강민우가 완전히 무너져 내려 짐승처럼 울부짖는 소리가 들려왔다. 그 소리는 그야말로 천상의 멜로디처럼 감미로웠다. 몇 달 뒤 서울중앙지방법원의 판결이 내려졌다. 강민우는 뇌물수수, 횡령, 직권남용 등의 혐의가 병합되어 징역 7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그리고 김명자는 거액의 신용카드 사기, 타인 재산 불법 영득,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징역 3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청주여자교도소. 첩첩산중 인적 드문 곳에 세워진 감옥이었다. 한겨울이 되면 감방 벽면에 야은 성애가 낄 정도로 뼛속까지 시린 곳이다.
나는 비서가 올린 보고서를 훑어보며 태블릿 PC 화면에 띄워진 사진 위로 가볍게 손가락을 미끄러뜨렸다. 사진 속 김명자는 칙칙한 회색 죄수복을 입고 가슴팍에는 눈을 찌르는 수인번호표를 달고 있었다. 그녀는 어둡고 축축한 화장실 바닥에 무릎을 꿇은 채 꼬질꼬질한 걸레를 들고 변기 테두리를 박박 닦고 있었다. 보고서 내용에 따르면 그녀는 감방에 갓 들어갔을 때 사모님 행세하며 갑질하던 버릇을 고치지 못하고 제 아들이 잘나가는 검사였다며 으름장을 놓다가 같은 방을 쓰는 강력범들의 심기를 단단히 건드렸다고 한다. 그 결과 지금 그녀는 그 감방에서 서열이 가장 낮은 밑바닥 노예 신세로 전락했다. 매일 굳은 일과 똥걸레질을 도맡아 하는 것은 물론이고 밥 먹을 때도 남들이 먹다 남긴 찌꺼기만 주워 먹어야 했다. 조금이라도 반항하는 기색을 보이면 무자비한 구타가 날아왔다. 그녀는 마침내 자신이 입에 달고 살던 그 진짜 흙수저의 삶을 소원대로 살게 된 것이다. 게다가 매일 밤 꿈속에서 내 이름을 부르짖으며 제발 용서해달라고 눈물 콧물을 쏟는다고 했다. 나는 태블릿 PC를 넓은 마호가니 책상 위에 툭 던져놓았다. 이곳은 HS그룹 본사 사옥의 최고층 펜트하우스 오피스. 거대한 통유리창 밖으로는 서울의 화려한 야경이 마치 찬란한 은하수처럼 내 발 아래로 끝없이 펼쳐져 있었다. 한강 수면 위로는 양안에 늘어선 네온사인의 불빛이 어른거렸고 도로 위를 달리는 차량의 불빛들은 모여서 거대한 금빛 핏줄을 이루고 있었다. 나는 책상 위에 놓인 얼음을 2배로 띄운 아이스 아메리카노 잔을 집어들었다. 유리잔 겉면에 맺힌 물방울의 한기가 뼛속까지 파고들었지만 내 머릿속만큼은 그 어느 때보다도 맑고 차갑게 각성되어 있었다. 나는 통유리창 앞으로 다가가 돈과 권력이 지배하는 이 거대한 도시를 오만하게 내려다보았다. 차갑고 씁쓸한 커피가 목구멍을 타고 흘러내렸다. 꿀꺽 삼키는 그 순간 혀끝에서는 형용할 수 없을 만큼 깊고 진한 단맛이 맴돌았다. 나는 가볍게 잔을 흔들며 얼음이 부딪히는 짤랑거리는 경쾌한 소리를 들었고 내 입가에는 마침내 지난 3년 만에 처음으로 진정한 의미의 환한 미소가 피어났다.